예,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커버 사진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다가 무모하게 하늘의 별을 다 세어보겠다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현대인은 뭐 워낙 바쁘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도 또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을 세는 것과 같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 방식을 저는 그 오래전 버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 생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한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책 한 권 지혜와 맞먹는 어쩌면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글자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글자로 책 한 권 읽기. 이 제목이 다소 좀 어, 황당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제가 카페에 올렸던 글을 보신 분들은 좀 나름의 뭐 수긍되는 분이나 그 공감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차차 이해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다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참 티 없이 맑고 이쁜데요. 이 영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영상이 참 비슷하다고 전 느껴집니다. 동물들의 행동과 우리 인간이 무엇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되십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챙길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장난도 치지요. 이렇게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인간들처럼 가족관계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사이좋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동물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나눈다고 하죠. 그러나 인간처럼 문자를 만들어 쓰지는 못합니다. 앞에 사진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손가락에 있는 침팬지는 왜 우리 인간처럼 문자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인간은 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만약 인류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문자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없이는 고도의 깊은 사고는 물론 생각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한번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와 문자를 모두 버리고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그림이나 이미지가 아니면 무언가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없이는 구체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현존의식의 느낌을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생각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이미지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직감과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문자가 없다면 초기 인류처럼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수준의 표현을 부득이 써야 할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각들은 그림이나 어떠한 이미지 형태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동굴에 그림을 그려야 했겠죠. 앞에 사진은 그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인류 초기 벽화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림은 가장 초기 형태의 원시적 문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중에 제일 처음 말씀드릴 그 글자 중에서 그럴 문자의 위치를 보면은 그 위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그림들은 그 예술가와 고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그림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림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한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그림은 직관적이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를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가 이렇게 시간적인 면에서만 봐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류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그 인류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특징적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과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액정 사진인데요. 파란색이 문자라는 거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하얀색 바탕 위에 파란색 그 글자가 문자라는 것 정도 아니면 무슨 컴퓨터 명령어 같다는 그 정도의 생각만 듭니다. 문맹률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은 그 읽고 쓰는 기본 문맹률이 1%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문자가 쉽고 편리한 문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문명인은 대부분 하나의 문자를 알고 거의 매일 문자를 사용하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문명인과 문맹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고요? 문명이란 말을 보면요, 문자를 뜻하는 그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문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문명인과 문맹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문명인과 문맹인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지는 그것은 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요. 각자의 판단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뉴욕의 중심가 타임스퀘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글자를 많이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문자의 파급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왜 매일 문자를 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이나 다른 방식들보다 문자가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쓰기에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자보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은 그림과 영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영상 시대죠. 영상 시대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로바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직관적인 느낌과 기억은 확실히 그 그림과 영상이 오래 남습니다. 이걸 잘 활용한 사람이 사진에서 보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형태나 영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그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인슈타인은 이미 문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인슈타인은 그 스위스 최고의 인문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가 만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서양 최고 수준의 형상화 교육, 그 이미지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았던 편 것인데요. 이미지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예술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일단 문자가 그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그 그림과 영상 형태의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그 내연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지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네보다 우뇌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뇌는 감성의 뇌라고 하죠. 그림이나 영상, 패턴, 공간을 인식하는 영역이고요. 자네는 이제 이성의 뇌라고 해서 언어와 계산 행위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과학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자네에 비해서 운의 기억 용량은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측면에서만 보면 자네의 영역인 말과 문자로 기억하는 것보다 상징적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많이 알기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공자님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많이 알아서 성인이 되셨을까요? 성인 성자를 보시면요. 귀자하고 입구자, 그리고 아홉째 천간 임자가 있습니다. 또 임금왕자로도 쓰는데요. 총명총자는 귀자랑 밥불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와 총명 총자를 보면 깊은 지혜와 총명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보다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영상보다 문자로 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깊은 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학창 시절에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듣기 평가 볼 때는 우리가 문제지를 보고 풀 때보다 훨씬 더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듣는 것의 집중과 보는 것의 집중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집중의 중요성 말할 필요가 없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집중했을 때와 아닐 때 차이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장하는데 이해력에 있어서도 한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비일화자에서 이치를 살펴봐도요,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일화자에서 자세히 한번 이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요, 예레미야와 마가복음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는 탄식 구절은 저는 이 귀머거리 외자의 뜻이 생각났는데요. 귀자고 귀할 귀자입니다. 귀가 있어도 성인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와 다름없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좌뇌와 우뇌, 감성과 이성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양의 이치대로 조화 균형을 이뤄서 중용의 이치대로 우뇌와 좌뇌, 그리고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성인성자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글자는 글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칠광자입니다. 이거는 들을 청자고요. 그리고 총명할 총자는 귀자와 밥풀 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할 총자를 보면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가 바쁘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듣고 또 성인들의 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총명해지고 지혜가 열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성인성자는 이제 바쁘다 못해서 듣는 일에 아예 미친 사람처럼 아주 정신을 듣는 일에 아주 집중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다문제일 안한존자와 같은 뜻이
성인성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말에 그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 일에 미쳐야 그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불광불급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머거리 외자는 그 기머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듣는 귀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기머거리 외자는 뭐 진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란 뜻도 있겠지만 듣는 귀가 있음에도 성인들의 귀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런 의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이제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문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또 하나의 실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대화의 장벽을 또 새로 만들게 된다는 것도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오행의 이치로 그 살펴보면 그 목화토금속 오행에서 인체의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귀는 수에 해당합니다. 또 인의해지신 오상 중에서 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지자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일과 귀는 음양오행 자연의 이치로 봐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 가지 그 오행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에는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죠. 이게 북쪽에 있는 숙정문이라고 여기는 써 있는데요. 원래는 숙청문이었습니다. 북쪽은 방위로 이제 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뜻을 이제 숙청문을 넣었었는데 중종 이후의 모든 기록에서는 숙정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동쪽에 흥인지문이 있고요. 남쪽에 숭례문, 그리고 서쪽에 돈이문, 그리고 북쪽에 숙정문. 이때만 해도 숙정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한양 도성은 그 음양오행의 이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북쪽은 수기 때문에 북방수의 이치대로 북쪽에 그 맑고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깨끗할 청자를 썼습니다. 청자에는 맑다, 탐욕이 없다, 뭐 사념이 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혜자에도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서로 이제 글자도 이렇게 다 서로 자연의 이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글을 써왔지요. 그 숙정문을 그 왜 숙청문에서 바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자는 편안할 정자, 평정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 정자는 개우정난과 같이 나라의 위난을 평정하는 정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을 평정할 수 있으려면 뭐 당연히 그 지략과 지모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이치에서 바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조선 초기에 그 왕자의 난을 비롯해서 수양대군의 그 단정폐위 사건 등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북종문에 그 중종시대 난을 평정하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글자 하나하나 자연의 원리를 따라 만들고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로 들었을 뿐이니까요.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뭐 저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의성자와 총명할 총자, 기머거리 외자의 공통점이 모두 귀자죠.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님 사진인데요. 부처님 귀는 뭐 거의 어깨까지 늘어졌죠. 큰 귀를 가지고 있죠. 공자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표현한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축 늘어진 큰 귀가 특징입니다. 뭐 물론 뭐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이제
그 아주 특별한 상호를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글자 이치가 감이 오십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라 자판만 두드리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라는 글자를 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외우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잘못 누른 게 있는데요. 아인슈타인과 관련돼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면서 집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있길래 기자가 혹시 집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거는 아니죠? 하고 묻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뭐 수첩이든 어디든 내가 기록해둔 것을 언제든 잘 찾아서 쓰면 되는데 이 말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그 필요한 지식과 필요 없는 지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자신이 알아야 할 지식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인데 예전처럼 이제 수첩에 적거나 머릿속으로 이제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요즘에도 이제 머릿속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뭐 목적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바보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루트만 잘 아는 것이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저도 한문 관련 공부를 오래 해왔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글자들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인슈타인 말처럼 필요할 때 글자를 찾아서 글자 속에 숨겨진 뜻을 제가 알 수 있는 루트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기록할 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가죠. 개미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자신은 글을 쓸 때면 일종의 수신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는 자신의 그 무아지경의 수신기 상태에서 글을 받아 쓴다고 합니다. 흔히 뭐 채널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일종의 자신이 접신 상태에서 글을 쓴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억지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면으로부터든 그 어떤 존재로부터든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 적을 마음 자세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한 13, 14년간 글을 그 파자 관련돼서 이제 써왔는데요.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저도 글쎄 정확하게 뭐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원고지 분량으로는 한 1, 20만 장은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뭐 힘들게 쓰는 게 아니라 베르베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떠오른 생각을 이제 글로 옮기는 자라는 마음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초등학생이 그 받아쓰기 준비를 끝낸 마음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쓰기 준비의 전부고요. 좀 더 뭐 자세히 비유하면 제 글쓰기는 그 마치 낚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한 생각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그 낚시할 때 찌가 움직이고 고기가 물 때 딱 낚아채듯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글쓰기 방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르베르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르베르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뭐 아마 베르베르와 저와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뭐 글솜씨가 이렇게 부족해서 아직도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일 테고 그분은 이제 좋은 글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글을 쓰면 하루 20시간을 써도 정신적으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타자기를 두들겨서 글로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란 게 사실은 이렇게 뭐 글쓰기 위해서 정신을 쥐어짜는 정신 노동이 아니라 자신도 또 저도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사실이 그렇고요. 이런 베르베르의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앞으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글자가 그럴 문자인데요. 이 문자의 형성 과정과 이치를 보면 하늘로부터 수신을 받고 교신을 통해서 남긴 것이 그 흔적이 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베르베르의 예를 이렇게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뭐 베르베르는 문자 이치는 몰랐어도 문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글을 많이 쓰셨겠지요. 뭐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원래 또 발음도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또 듣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문자와 관련된 장단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